자, 이번 강좌는 용도지역제죠. 그래서 용도지역제라는 것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이라 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를 갖다 써놨죠. 제1절. 자, 용도지역제에 대해서 가져보면 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규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라는 것은 2차. 3차적이라는 건 이제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관계를 갖다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한번 그 내용 가지고 성립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가 용도 지역제라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입니다. 자, 여기를 갖다가 주거지역이라고 봅시다. 여기를 녹지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용도 지역끼리는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가장 토지의 무슨 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효율 경제적을 강조해서 중복 지정하지 않고 1차적으로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도시적 바깥으로 너무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뭘 갖다 쓰면 그린벨트. 자, 그린벨트 소위 개발 제한 구역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주어질 때 자, 여기에 임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임야 중에서도 특히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이 중에 도시적 안에 있는 요 부분은요, 뭘 다 지정할 수 있으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이건 도시민의 휴식 공간, 여기 있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용도 구역과 개발 제한 구역, 여기는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안에다가, 이 그린벨트 안에다가, 자, 그린벨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100m 안에 10호 이상이면 자, 상수공법 빼놓고 나서 뭐라 했다면 집단 칠학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단 칠학지구로 지정하면 여기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이 이렇게 해서 녹지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럼 집단 칠학지구는 2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4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흩어서 살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모일까요? 이쪽으로 모이겠죠. 모여서 집단 칠학지구를 이루면 결국 여기를 보호하고 그린벨트 훼손도 보호하고 알겠죠? 칠학을 정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칠학지구는 칠학을 정비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녹지지역 같은 데도 하나의 역시 뭐냐면 자연 칠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집단체는 그린벨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자, 여기는 자연 칠학지구는 3배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칠학지구로, 용도지구라 하죠. 용도지구는 때로는 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어디냐? 여기 상업지역 봅시다. 상업지역은 가장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건폐율 90%, 용적률 1500% 이렇게 하다 보면 건물이 과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건물이 과밀화되니까 자, 이게 안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를 지정했어요? 방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나는 그래 최대한 짓긴 짓는데 요거는 안 짓겠다. 나는 여기다가 저층을 짓겠다. 그러면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중심상업지역이라면 저층 가지고는 토지 효율성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효율성인데 효율성이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여기는 최저 고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이거 같은 최저 고도 지구. 그럼 방화지구 내에 최저 고도 지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럼 나는 그래 나는 여기다가 뭐 짓겠냐? 초가집 짓겠다. 초가집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초가집 하면 토지 효율성이 깨지죠. 그러니까 중심지 미관지구. 그래서 중심지 미관지구.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용도지구라는데 이놈들은 자, 여기 있는 이 지구들은 이거는 바로 뭐야?
여기 상업지역이라는 기능을 보완해서 토지 효율적 이용 이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규제도 하고 이것처럼 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도 지구라는 건 용도 지역 기능을 보완해 주서 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 있는 개발 제한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3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중복 지정할 수 없고 용도 지구라는 건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냐? 조례로서 정하는 걸 할 수 있겠죠. 용도 구역이라는 건 독자적으로 지정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관계를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언급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교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같이 중복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지역기는 중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쯤 하면 그 참고 내용 밑에 기출 체크가 있겠죠. 자, 지금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개념 법령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맞죠? 지역 안에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서 그때그때 지구를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이건 안 되죠. 용도 지역기는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중첩할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다음에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자 이건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세분되지 않았다는 가장 행위를 못하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보전 관리 지역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요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심관을 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심관리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선행학습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 하면 용도 지역에 대해서 나가도록 용도 지역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봅시다. 전국토를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전국토 상대로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같이 1차적으로 지정하면서 여기는 토지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효율적인 걸 강조하는 겁니다. 토지의 효율성 강조.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1차적으로 지정해서 지정할 때는 지정이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뭐 해야 할 거냐. 자, 여기에 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도시군 관리계로 정해졌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도시군 관리 정해졌다는 얘기는 결국 절차가 우리가 앞 선행에서 배웠죠. 입안, 결정, 고시 단계로 한다는 얘기죠. 이 단계를 가져간다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 이것이 법에 정한 4가지가 9가지가 되고 그것이 21가지가 된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나름대로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 거냐? 국토장관도 있겠고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4가지가 바로 뭐냐? 도시역 있죠. 인구나 사람이 밀집되고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역으로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가장 개발 포인트다 하는 걸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되면 세분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정확히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는 게 편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됩니다. 그래서 주상, 공록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여기 거주 안정을 위해서 주거지역, 상업과 업무를 위해서 상업지역, 공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공업지역. 언젠가는 도시에 용지도 공급하면서 제한적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을 무슨 지역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건요. 언젠가는 도시역의 편입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농림지역과 여기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존지에 집어넣지 못할 때 거기에 준해서 필요한 것을 뭐라 볼 수 있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생산해주는 생산관리지역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나가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보전관리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네 가지, 앞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렇게 도관, 농자로 되어 있고, 그걸 대통령령에 세분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법에서 세분화되면 주상, 공록, 계생보, 농자, 그래서 9가지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9가지. 자,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도시지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다면 어떤 테마로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걸 봐줘야 돼. 도시지역 중에서 여기 거주 안녕을 위해서 만든 것이 거주의 안녕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주거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전용 주거지역이 있겠죠. 그 다음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서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그 얘네들은 어떻게 우리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인지를 갖다 해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양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우리끼리 명제처럼 딱딱 떨어지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전양보. 모든 여성을 보호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그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란 말이에요.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단독과 공동이 법에서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단독이 있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1종 근생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1종 근생까지는 법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그럼 필요하다면, 나가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있어야 될 거냐? 가서 알파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플러스 알파는 뭐가 될 거냐?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로 정해줘야 되겠죠. 조례로 정하는 건 다 공부할 거 없습니다. 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조례로 할 때 필요한 것은, 자, 여기 보면 주택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차장도 있어야 되겠고, 응? 또 사람 문화적 생활을 누려야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학교, 교육이지, 교육. 초, 중, 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 집회장이라는 건 2종 근생주, 유일하게 종교 집회장이 등장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머릿속에 들고 있으면 문제를 아무리 바꿔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보다 전양보.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뭐가 있다 볼 수 있냐면 여기 중에서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은 뭐냐? 여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성이 목적이다. 조성.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근거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편 단시면 참 좋겠는데 1편 조성이야. 그래서 1편 조성 이렇게 외우고, 여기는 1, 2,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저층이라고 합니다. 저층. 4층까지 저층.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곳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니까 단 가로놓고 저층.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1편 편리한 주거환경이다. 그럼 자, 여기는 저층이니까 단독도 있고 공도 있지만 아파트를 등장할 수 없죠. 그 아파트 등장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근생이 있어야 되겠고, 법에서 허용한 것. 여기랑 차이점이 뭐냐. 얘는 당연히 여기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까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 하면 다시 알파. 자, 근생 중에는, 자, 여기는 근생뿐만 초, 중, 고까지 법에서 허용해야 되겠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제가 주택가에서 본다면 주택가에서 등장할 수 있는 2종 근생은요, 대하면 어디 마찬가지로 2종 근생은 나오면
자, 요거다. 종교 집회장이다. 종교 집회장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기점을 합니다. 500제곱미터 넘으면 뭐라느냐? 종교시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시설? 종교시설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정리해 봤을 때, 자, 얘는 대한민국 어디든 다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동물 미용실, 그럼 이종근생인데 걔는 주택가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 조례로서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서 가져가고 준주거지역은 주거했다가 상업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걸 뭐란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 전, 일, 준 세 가지가 몇 가지가 되면 이렇게 해서 전용 1, 2, 1, 2, 3 준에서 6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라는 본래 의미가 왜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나타나는 게 상업, 머첸스 플러스 업무. 알겠죠? 이거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업지역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정리해 봤을 때 몇 가지는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얘는 자 중, 일, 유, 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근린상업적. 그중에 가장 높은 데가 중심상업적이겠죠. 중심은 도심, 부도심 그래서 상권 확충을 위해서 나타나주는 것으로서 필요한 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가장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자 본래의 상업이란 건 상업 플러스 업무랬죠. 상업 플러스 업무. 자 이게 앞에 걸 따가지고 상업지역 그럼 일반 상업이란 말입니다. 상업과 업무 중심이 된 걸 일반 상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업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 기능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유통상업지역이다 그래놨습니다. 이게 80년대 전에는요. 유통상업지역 이게 없었어요. 자 얘네들이 이쪽 가서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냐. 여기에 교통난도 문제가 되겠고 여기에 안전 문제도 됩니다. 예전에는요. 도심 한가운데 물류창고 같은 게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업주의 입장에서 본다든가 기타의 시장성 원리에 보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비효율적이고 안전 문제, 대왕 화재가 나면 큰 문제 생기고 또 트래픽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통에 문제를 시키죠. 되게 사람들이 휴일날 다 소진하죠. 그러면 월요일날 다 충원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도심지에 물류량이 다 중심지로 오게 되면 교통에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도심지의 안전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토지의 비효율적 이유니까 도시 안과 바깥에다가 하겠자. 그래서 농수산물 시장이 가장 대표적으로 외곽지역 뺐죠. 물류센터를 갖다 보면 물류기지를 외곽지역 뺐죠. 도시 안과 바깥에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유통상업적이라는 건 도시 안과 바깥에 유통기능만 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주택을 지을 수 없다. 자, 이걸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린이라는 것은 제가 쓸 수 있는 한자는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제가 한자로 그리는 것. 가까울 근자. 생활 가까이 필요한 지역. 그래서 근린 상업지역. 그러면 서비스나 일용품을 중심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상업지역이 4가지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업지역이란 건 우리가 정리해 봤을 때 뭐가 목적이겠는가? 공업의 편리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업 편익 증진. 그래서 편익 증진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여기는 몇 가지가 있는가? 그래 봤을 때 3가지가 있어요. 주거지역과 같이 전일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일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전용공업지역 그럽니다. 일반공업지역 그럽니다. 준공업지역 그래요. 이 전용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중화공해성.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개 보면 이런 곳이 임해공단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물류량도 문제가 되겠지만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시 한복판에다 이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천 뭐 산업단지 이런 것들처럼 바로 이 전용공업적 중화 공해성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일반 공업적이라는 건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준공업적이라는 자 이게 바로 준공업적 이렇게 보세요. 얘는 경공업에다가 경공업에다가 주거도 하고 업무도 하고 상업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된 게 바로 뭐냐? 자, 이런 데는 오늘날 뭐가 있어요?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각종 창업의 메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업의 메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창업 메카 되면 여기는 많이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할 수 없는 게 많아져야 될까요? 있는 게 많아져야 되겠죠. 자, 여기는 우리 법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는데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는데 대통령령은 되게 네거티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것만 건축할 수 있다는 나머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우리가 3년 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특히 여기 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거티브에서 허용하는 포지티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 대통령령이 대통령령으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열거된 것만 건축할 수 있다가 좋을까 없다가 좋을까 이거죠. 건축할 수 있다와 건축할 수 없다 중에서 자 이건 요것만 건축할 수 있는 나머지 못한다 소리가 되니까 이게 아니죠. 그래서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창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 건축할 수 없는 걸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건축할 수 없는 것은 딱 두 가지. 우리끼리 공부할 때 묘지에 춤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하고 위락시설 이런 것만 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보시면 공업지역 중에 준공업지역이 가장 기본적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이와 같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걔네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지역이라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업지역이 발전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거지역이 발전했다. 또 나름대로 이쪽에 공업지역이 발전했다. 공업지역이 발전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 보호해주는 이렇게 이 보호해주는 이 자체들을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때로 따라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해 주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개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녹지지역이란 말은 자연환경, 농림, 산림자원, 보건 이런 걸 하면서도 보완도 되면서 무질서한 그 확산을 방지해 주는 것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녹지지역 중에 몇 가지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그래서 보생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자연 녹지죠. 가장 못하는 게 무슨 녹지죠? 보전 녹지. 그래서 보전 녹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자연 환경, 경관 이런 것 갖다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그다음 여기 생산 녹지 지역은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시킨 걸 생각합니다. 자연 녹지다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연 녹지라는 것은 바로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자연 녹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녹지지역 3개, 공업지역 3개, 상업지역 4개, 주거지역 6개. 그래서 16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지금까지 정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면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국토개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 자, 봐봐요. 양자에 또 동네 전양보호를 했죠. 그럼 전용주거지역인데 전양보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그러면 자 여기 공동주택이니까 2종의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전용주거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 근린, 근 생활 가까이를 했죠. 근린상업적인 서비스나 일용품 그렇죠. 자 이걸 정리하면 되겠죠. 그다음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시켰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그럼 여기는 어디가 되겠어요? 생산 녹지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는 바로 뭘 얘기했다고 볼 수 있냐면 이와 같이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몇 가지로 이루어졌냐. 자, 여기 다시 한번 갔다 와 봅시다.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지금 여기 오면 4가지가 9가지 21개 된 걸 뭐 해서 도시공관리로 해서 뭐 했어요? 입안 결정 고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한 것이 바로 여기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이거에 대한 뭐가 되면 특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특례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상 특례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 지정 특례라는 것은 절차상 특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안 결정 고시 중에서 이 내용 자체가 형성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면 절차상 특례 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그림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육지고요. 육지는 용도가 있겠죠. 몇 가지 중에 4가지 중에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등록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죠. 근데 꼭 사람들이 뭐냐? 바다 등록돼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해. 그런데 해가 아니죠. 자,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를 갖다 매립을 합니다. 바다가 육지가 됐네요. 그죠? 바다가 육지라면 누구처럼? 자, 바다가 육지 됐습니다. 육지 됐으면 얘를 갖다 신규 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땅에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용도를 원래는 본래 하려면 입안 결정 고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특례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매립하게 된 이 매립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접에 있는 용도 지역 4가지와 얘를 갖다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매립 목적과 인접이 같다. 같을 경우는 자, 이 지역에 대해서 입안 결정 고시만 안 하는 거죠. 입안 결정만 안 하는 거예요. 입안 결정만 안 하고 뭐는 반드시 해야 되면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도시역과 또 여기를 갖다 택지를 갖다 매립했다. 택지 매립이다. 이 지역이 도시 지역이다. 어차피 도시형 개발이고 택지도 개발 아닙니까? 같은 목적이다. 그러면 입안 결정 고시할 거 없어요. 인접지역 도시역과 같다 하고 뭐만 하면 돼? 고시만 하면 되는 거죠. 고시. 알겠어요?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매립 목적이 너무 대규모. 자, 새만금처럼 엄청 여기가 새만금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따로따로 입안도 결정도 고시 다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매립 목적하고 인접 용도가 다르다. 그러면 다르면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고시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을 경우만 고시한다.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공시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타법상의 자, 그럼 여기는 고시 자체만 머릿속에 연상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타법상의 용도 지역을 제한 타법 다른 법률 다른 법률상에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법에도 각 법에도 용도 지역 등이 있어요. 용도 지역도 있고 용도 지구도 있겠고 자 그래서 이러한 타법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상에 있는 용도가 의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입안 결정 고시가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입안도 결정도 고시도 이 모두가 다 필요가 없다 그래보세요. 그래서 결국 의지된다는 말을 쓴 거예요. 의지. 그래서 의지되는 건 몇 가지가 있느냐? 크게 2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도시적으로 본다. 이게 있겠고 또 하나는 관리지역 내 특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시적으로 본다. 이걸 볼 수 있어요. 도시적으로 본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지역 내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적이면 관리지역 내에서 이게 빠지면 특례가 아니죠. 관리지역 내에서. 그러면 자 여기 도시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나. 자 이반 결정고시가 다 필요 없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번 봅시다. 똑같은 관점인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요. 똑같이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고 여기가 공유수면이야. 결국 해수면이겠죠. 근데 인접지역의 용도는 도시지역이야.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연접된 공유수면이네. 연접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유수면인데 어떤 의미가 되는가 잘 아셔야 되겠죠. 자, 이따가 항만시설 보호학에서 항만법상의 항만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인천에 연안부두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에 가도 자 국제 그 부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이죠. 여객 터미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항만시설 보호학에서 항만구역을 지정하면 육지뿐만 아니라 여기 공유수면도 지정됐단 말이야. 그 문제는 육지는 이미 등록돼 있으니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항만 등에 대한 접안시설을 한다든가 기타의 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결국 지정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유수면 자체도 도시역과 연접됐으니까 도시역으로 본다. 도시역으로 본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의지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런 얘기하는 게 그 항만법상 항만구역과 어촌 어항법상 어항구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대하를 먹겠다 그러면 충남의 남당리를 갑니다. 남당항. 자, 그러면 전을 먹겠다 그러면 자 저쪽 밑에 홍원항. 알겠죠? 대게를 먹겠다 그럼 저 밑쪽으로 강구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항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 항만법적인 게 아니라 어촌 어항법 어항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항만법상 항만구역. 자 항만법상 항만구역 하면 가장 대표 연안부두 있다 그랬죠? 자 가장 부산에 가서 여러분들 어디세요? 제일 용산에서 딱 바다를 보면 그거 다 항만법의 항만구역입니다. 항만시설 보호하기야. 자 이래주면 되겠죠. 근데 그 공유수면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을 할 때 어촌 어항법의 어항구역과 항만법상 항만구역이 도시에 연접된 무슨 수면? 공유수면은 도시로 본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산업 입지 및 개발형 법률이 있습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자 산업입지법 이렇게 약자로 씁시다. 그럼 이 안에 옛날에 이게 이거였어요. 공업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공단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산업단지란 명칭을 씁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구로 공단이라 했죠. 지금 구로가 아니라 서울 산업단지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 일반 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 첨단산업단지. 근데 문제되는 게 누구냐? 얘가 문제되는 거예요. 문제되는 얘가. 자, 뭐가 문제되면 이런 문제돼요. 농공단지. 그 다음 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얘네들은 도시적으로 봅니다. 그럼 산업입지 개발하는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도시적이다. 그럼 안 돼. 누구 때문에? 농공단지 때문에.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가내 수공업 같은 거 한다면 뿔뿔 흩어지면 아무 뭐가 있어요?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공단처럼 조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도록 해서 농촌의 그 경제 기반도 이루어지게끔 해서 만든 것이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농공단지는 도시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산업 입증 개발은 산업단지 도시에 대한 X 누구 때문에? 농공단지 때문에. 알겠죠? 이걸 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에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예정구역은 안 돼요. 과거는 됐지만. 지금 택지를 갖다 하면 택지는 뭐예요? 주택지 아닙니까? 개발은 인구나 사람 밀집돼 안 돼? 밀집되죠? 그러면 도시화 본다 하는 건 맞죠.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전원 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이 전원 개발을 잘 이해 못해요. 전원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 진짜 완전 무식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최고 많습니다. 왜? 일용엄니 생각해가지고, 이엄니 생각해가지고, 이거 생각해가지고. 에이, 이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뭐냐면 전력, 전기. 알겠죠? 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력 생산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전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중에 가장 문제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수력 발전이 문제됐죠. 그래서 수력 발전의 경우는 결국 거기 이제는 풍부한 수자원을 기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단순하게 송변전만 한다. 그러면 도시화로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런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상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요할 것이 거기 오면 역시 기본적으로 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수력 발전하면 배제한다 하는 걸 꼭 명심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하면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고 또 마지막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 체크가 있는데 국토의 계획 법령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산업 입증 개발로서 농공단지 도시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죠. 자, 네, 어촌어항법의 어항구역이 무슨 지역과 연접됐어야 돼요? 도시지역과 연접됐어야 도시로 본다 그래야 되겠죠. 공유수면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자, 취락지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항만법의 항만구역으로 자, 무슨 지역과 연접됐어요? 도시역과 연접됐으면 도시를 본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 택지개발 촉진법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지구로 지정고시됐으면 당연히 무슨 지역? 도시지역으로 본다. 당연히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관리지역 내 특례라는 게 있더랬죠. 이미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역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농림적이나 자연환경 문제 집어넣지 못할 때 거기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했던 건데 다른 법, 시도지사가 생각하니까 농지법에 농업진지를 지정해버립니다. 그럼 농지법에 농업지역 옛날에 보면 절대농지 아닙니까? 그럼 절대농지를 관리지에 그대로 두면 될까요? 아니면 보전한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보전한 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변경할 때는 이반결정고시라 되지만 이반결정고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어차피 똑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관리지역 내에 산림 있잖아요. 산림. 산림. 그럼 산림이란 건 우리가 생산적일 수 있겠고 소비성도 있고 보전적일 수 있어요. 소비성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관리지역 내에 있는데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해버려요. 그럼 보전산지 그것이 하나의 용재림처럼 일반적으로 보였다. 그러면 생산 과관하니까 뭐라 했어요? 가서 농림지로 볼 수 있겠고 그 천연자연 유전 보호림처럼 돼 있다. 그러면 보전해야 됐죠.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이 된다. 그럼 관리지역에다가 갑자기 농림 자연환경 보전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득권 존중 문제가 되겠죠. 용도지역 내 기득권 존중은 그냥한다. 그냥 한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단원을 마치고 다음은 이제 행위 제한에 대한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